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스닥 쉬어가고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다우나 조금 덜 올랐던 주식들로 컬러가 좀 바뀌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나스닥보다 다우가 좀 더 괜찮은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뭐가 가장 좀 큰 변화가 나오고 있냐면요, 유가입니다. 유가. 요즘 좀 조용했는데 기름 가격이 다시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6주 연속 상승세거든요. 6주간 무려 20%가 바닥에서 올랐고요. 유가가 82.8불입니다.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거의 70불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절대 여기는 안 깨더니 이번에 박스권 80불대를 돌파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80불대를 계속 못 뚫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니까 휘발유도 올해 최고치 박스권 뚫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와 휘발유가 잠잠했기 때문에 증시도 아주 평온했는데요. 지금 유가도 막 되게 강하게 오르려고 하고 있고, 휘발유도 이게 또 인플레, 물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미국에서는 특히나 휘발유가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증시 컬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있는데, 일단 유가가 오르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사우디는 유가, 기름 가격이 높아야 돈 많이 벌잖아요. 사우디가 깜짝 발표를 했죠. 더 오랜 기간 동안 감산하겠다. 기름 생산을 줄이겠다. 기름 생산을 줄이면 기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 연장도 하고, 여차하면은 더 많이 기름 생산 줄이겠다, 감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푸틴도, 러시아도 당연히 지금 천연가스 기름 팔아서 전쟁 자금 되는 나라기 때문에 고유가는 돈줄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감산할게 라고 해가지고 유가가 막 들썩썩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월가도 결국은 사우디도 지금 2030년까지 탈석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금 이번 기회에 마련한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가를 어떻게든 사수할 것 같다. 70불 아래로는 지금 안 내려가게끔 계속 막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푸틴도 지금 서방 압박해야 되니까,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지나면 겨울이잖아요. 이제 원유 수출량을 슬슬 줄이면서 또 압박을 할 것이다. 이래서 유가가 좀 하반기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좀 요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부터 특히나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번 주 보고서가 요건데, 미국의 에너지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표현해줬어요. 이제부터 3분기부터는 초과 공급이 끝이고, 기름이 남아 돌던 시절은 끝났고 올해 상반기로 끝이고, 기름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게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어려운 말로 초과 공급이 끝나고 초과 수요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소비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기름 생산량보다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초과 수요,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연말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지금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연착륙 얘기 나오니까 생각보다 강한 수요는 많아지면서, 또 앞에 사우디나 러시아가 감산 연장한다고 하니까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더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더 늘어난 상황. 그러니까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0불, 90불, 90불에서 100불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극단적인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차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하반기에 인도나 중국 쪽도 경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 회복 수요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 보고서에서만 그렇게 추론한 게 아니라 주간으로 미국의 원유, 기름이 남아있는 재고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어요. 주간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감소했던 적이 없는데, 지금 생산은 줄어들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기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사상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거 분석해 보니까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기름 재고가 198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요게 왜 줄어들었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 때 물가 잡는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름 방출한 겁니다. 전략 비축유라 그래서 혹시 모를 때 쌓아둔 기름마저 싹싹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는 데 쓴 겁니다. 기름을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유가가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 정부가 다시 살 수밖에 없다. 기름을 다시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계속 줄어들게 놔둘 수 없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또 기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유가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어려운 말로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가 따라 올라갑니다.
휘발유는 유가의 약 2주 정도 후행하는데요. 지금 휘발유가 연중 최고치 돌파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났던 작년 수준에 이미 근접 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물가가 잡힌 게 맞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은 보시면 요 하늘색 그래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휘발유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물론 아직 하고 있지만 뭐 물가 잡혔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요 휘발유 가격 보시면 아직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1년 전쟁 나기 전, 2019년 코로나 전, 2020년 물론 이땐 코로나니까 이때 락다운이었으니까 빼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물가가 다 잡혔고 인플레 끝났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 인플레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왜 갑자기 또 인플레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물가잖아요. 근데 뭐 물가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물가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안 끝났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9%에서 8, 7, 6, 5, 4, 3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 사이클에서 여태까지 물가 잡힌다 단 한 번도 다시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반등하는 겁니다. 원래 시장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디스인플레라 그래서 물가가 잡힌다. 이게 골디락스 장세였죠. 되게 좋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3에서 3.3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돼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낮지만 그래도 시장이 또 조정 핑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나 경제지에서는 3.3, 연준에서는 3.4로 실시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생산자 물가도 선행지표인데 이게 또 올라간다고 예상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영향이 유가 때문이거든요. 유가, 휘발유, 기름 가격, 유가나 휘발유가 미국 경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곳곳으로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가 안정이 안 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기도 하고, 요것 때문에 조금 컬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성장주 일변도에서 에너지나 가치주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컬러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기름 가격 올라가니까 항공유 가격도 올라가고, 항공유 올라가면 바로 항공사들이 가만 안 있죠. 항공운임, 티켓 가격 올려버리죠. 바로 그냥 유류 할증료 이런 거 반영하잖아요. 여행 가보시면은 티켓 값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가는 거고, 운송비가 올라가면 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인플레 요소가 또 연쇄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올해 지금 남은 기간에 걱정되는 건 침체 걱정은 이제 없고, 침체는 뭐 내년으로 밀려났고, 확실히 지금 가장 큰 1순위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반등, 소위 말하는 인플레 반등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아마 3Q, 4Q는 아무래도 요 인플레 재반등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우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싱겁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요게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도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식량 가격도 하락세였다가 조용했다가 3개월 만에 첫 반등입니다. 또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저도 영상 찍는데 지금 너무 더운데 엘니뇨 같은 기후 영향도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고, 폭염이었다가 뭐 비 왔다가 난리잖아요, 정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서로의 곡물 창고를 포격하면서 계속 자극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세계 최대 쌀 수출 국가도 기습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폭등하니까 수출 금지를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국 보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엮여가지고 식량 가격도 좀 꿈틀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또 결국은 밥상 물가 그리고 또 인플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 또 이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가 1970, 80년대 인플레 그래프였고 1차, 2차 인플레였고, 파란색이 지금인데 2023년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나? 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진짜 골치 아프죠. 이렇게 정말 인플레가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또 그렇게 될지, 연준이 어떻게든 이거 막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흘러갈지,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 꿈틀하면 시장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이제 계속 침체다, 불황이다를 주장했던 근거가 요 미국 제조업 지수거든요. 제조업 불황? 요 그래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표마저도 이번 달에 바닥을 다진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9개월 연속 불황 위축 국면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아주 미세하지만 바닥을 쳤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 물론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처음으로 전달 대비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선행지표라고 하는 이제 제조업 신규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선행지표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선행지표도 강하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담당자도 물론 아직 막 엄청나게 제조업 호황 확장 국면은 아닌데, 이게 50 미치면은 위축 국면이거든요. 불황은 맞는데 수요가 아주 미약하지만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담당자들도 적극적으로 갑자기 고용을 늘리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V자는 어려워도 L자라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또 제조업 회복하면은, 경기 회복하면 한국도 회복되고 중국 뭐 수출 국가 이런 나라 다 좋은 거거든요, 신흥국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기름 가격이나 인플레 또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제조업 지수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게 검은색 그래프가 반등할 때는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 나오니까 성장주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민감주, 약간 에너지 주식이나 소위 말하는 다우 지수, 제조업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금리 상승 요인도 있고 에너지나 유가 상승 요인도 있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리포트도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카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감주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하시면은 역시 또 캐터필러, 다우지수에서 제일 대장인 제조업 기업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중장비 기업인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신고가, 그냥 신고가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 올타임 하이를 찍어버렸습니다. 증시가 이번 주 다 빠지는데도 혼자 나홀로 그냥 몇 % 올라버리는데 10년 최대 실적 달성이래요. 근데도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 부활 때문에 막 건설 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호황이더라고요. 정말 건설 장비, 그리고 원자재 채굴 장비, 그리고 수송해야 되니까 운송 장비 이런 거 파는 기업인데 뭐 영업이익이 더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다음 분기 또 좋다 하고 있고, 오른쪽에 요 기업도 제가 막 딥하게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데 이튼이라고 전력 공급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 1등 기업인데, 이런 것도 이제 북미 지역에 공장 짓고 하니까 올타임 하이 나왔습니다. 이튼이라는 ETN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국 바이드노믹스 제조업 부활 대표 수혜주라고 불리는 탑2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요거 가지신 분들이 이번 주 아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실제로도 보니까 북미 지역 매출이 완전 서프라이즈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 공장 지으니까. 지금 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다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완성차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설 장비,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 다 완전 각도가 급상승 중입니다. 이러니 미국 제조업도 뭐 침체는커녕 이렇게 회복하는 그림으로 가오니까 지금 하반기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고용도 나왔는데 왼쪽 보시면 고용이 나빠진다 했는데 해고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해고 지수는 2년 최저. 이제 기업들이 이거 하반기에 경기 회복할 것 같으니까 해고하지 말자, 대량 해고는 줄어들고 있고, 물론 경기가 그렇다고 막 완전 호황은 아니니까 신규 채용이 막 폭증하는 건 아니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업률도 3.5%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경기는 뜨겁지도 않고 아주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중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큰 폭의 시장 하락보다는 다우지수나 경기 민감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봐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좋다 그러니까 그 폭락했던 운송비, 컨테이너 운임비가 16개월 연속 폭락하다가 처음으로 4주 연속 반등 중입니다. 첫 반등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LA까지 간 컨테이너 운송비인데, 요게 이제 무역의 선행지표거든요. 물류비거든요. 물류비. 침체의 선행지표입니다. 이게 빠진다는 건 이제 물류를 안 한다는 건데, 이게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물류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증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경기 회복한다니까 살살 꿈틀꿈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유가도 오르고 막 다 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도 들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해 7월달 들어서 원자재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자료입니다. 3, 4, 5, 6월에 전부 다 원자재 ETF 팔기 바빴는데 7월달 들어서 원자재 ETF가 순매수 전환. 원자재 ETF는 유가나 천연가스나 곡물이나 귀금속, 상업용 금속 다 해당됩니다. 그런 거 평균 냈을 때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요즘 원자재 또 하반기 상승 베팅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분위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니더라도 제가 봐도 진짜로 지금 8월 1일자부터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들어갔거든요.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제재하니까 지금 8월 1일부터 광물 제재하는데,
지금 중국도 온 돈 투입해서 광물 쓸어 담고 있죠. 일본도 이제 중국한테 의존 안 하려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원자재 구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엑소모빌도 리튬 사업 확장하면서 이번에 아예 테슬라, 포드,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하고 같이 공급망 협의했고, 사우디도 아예 이제 야, 안 되겠다, 우리 중국만 믿을 순 없다 해서 우리가 광물을 직접 장악하자 해서 지금 보시면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원자재 다 가지려고 난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원자재는 들썩썩 할 수 있는 이슈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 한번 드려봤는데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돌아오는 주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 에너지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또 버핏이 좋아하는 옥시덴탈, 에너지 기업 ETF,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원자재 ETF 이런 거 있는데 변동성은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쉽게 안 끝난다에 베팅한다면 또 이렇게 베팅하셔도 될 것 같고, 나 어렵다 하면 다우지수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7월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약간 주춤한데 다우가 좀 더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나스닥이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우가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오른쪽 자료 보시면 7월 들어서 다우가 앞서 나간다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나간다 그러면 좀 올라야 되는데 덜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애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지고 다우가 좀 덜 빠진다. 근데 7월, 8월 이제 들어왔는데 올 남은 기간 동안 또 다우가 앞서갈지 이것도 한번 흥미롭게 봐야겠습니다. 다우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박스권을 둘 다 뚫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박스권 돌파, 1년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컬러가 뭔가 좀 바뀌면서 상반기에 나스닥을 밀어줬던 게 하반기 다우 쪽으로 갈지, 요거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정을 받던지요. 근데 저는 다우 지수나 가치주, 민감주 관심 없고 성장주 그냥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성장주가 좀 조정이 나오고 부진하다 그러면은 역시 성장주를 이때 더 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저도 그 방법을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다우 샀다가 나스닥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귀찮다, 머리 아프고 저런 게 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맨날 바뀌는데 어떻게 또 맨날 타이밍을 재냐, 그냥 빠질 때마다 나는 성장주 좋아하는 거 살란다, 나스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나스닥이 좀 더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나스닥이나 빅테크나 좋아하시는 성장 우량주들 또 사시면 되겠죠.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또 에너지가 올라가지고 다우 주식들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경기 민감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소개는 리포트 카페에 업로드 될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주장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봐도 뭐니뭐니 돌아오는 주는 물가 발표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목요일날 한국 기준 밤 9시 반에 발표되는데 물가 요즘 관심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는 게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날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울지 체크해놨다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시장에 큰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또 댓글 보니까 하필 또 이 조정 직전에 너무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막상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더 주식을 살 현금이 없어서 너무 후회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역시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후회가 되는 상황이 덜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저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당일 매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촘촘하게 나눠서 하는 편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낚싯대 던져놓듯이 쭉 분할 매매 주문을 걸어 놓는 거죠. 특히 예전에는 이 미국 주식 호가창 가격이 이 한국 주식과 달리 매수, 매도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서 보기에 불편했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요즘 호가창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호가가 10개씩 나와 있어서 보기에 편리합니다. 또 여기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에 몇 주 주문을 걸어놨는지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